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색깔은 빛과 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 개념 같은 것을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에 관한, 즉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이론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눈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신호가 나오는 거니까요. 눈의 구조를 보시면 기본 구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눈은 오른쪽 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쪽이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코가 여기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눈알을 위에서 바라본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연히 빛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여기 각막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체가 있고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눈알 안에는 그 투명한 액체가 있어요. 투명한 액체를 vitreous humor라고 보통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유리처럼 맑은 액체다. 그래서 유리체라고 말을 해요. vitreous라는 게 유리라는 뜻이고요. 휴머라는 게 우리가 휴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휴머가 실제로 원래 뜻은 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체라는 액체가 들어있고요. 그걸 통해서 뒤로 빛이 전달되면 거기에 제일 뒤에 막이 하나 있는데 당연히 그 막을 우리는 망막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레티나라고 그러죠. 이 망막이라는 그 막에 보면 여러 가지 세포가 센서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망막 중에서도 여기 있는 이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잘 보시면 요거죠. 잘 보시면 이렇게 망막이 오다가 약간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간이 쑥 들어가 있다고 중간에 눌려 있다고 이거를 우리말로는 중심와라고 그래요. 와라는 건 움푹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와라고 하고 영어로는 fovea라고 해요. 여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떤 디테일을 보고 색깔을 판단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뭔가가 모여서 뒤로 넘어갔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시신경이 즉 세포들로부터 나오는 그 신호들이 모여서 케이블을 통해서 모여서 뇌로 가는 곳이겠죠. 여기는 시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는 이런 시각에 관련된 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맹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일단 그래서 레티나라고 하는 망막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세포들이 있는가 거기에 이 망막을 실제로 굉장히 얇은 막인데 그걸 현미경으로 이제 크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색깔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그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 센서들, 우리가 수광체라고 하는 그 센서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상식과는 매우 다르게 제일 막의 뒤에 숨어 있어요. 막의 앞쪽에는 그 수광체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모아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세포들이 있고요. 그 뒤에 제일 뒤에 숨어서 빛을 받아들여서 어떤 신호를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수광체, 포토를 받아들여서 어떤 신호를 내보낸다고 수광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포토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 수광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막대기처럼 생긴 그런 세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끝이 여기 조금 뾰족한 원뿔처럼 생긴 세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막대기 세포, 막대세포, rod가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rod photoreceptor라고 하고 끝이 뾰족하면 꽃갈콘처럼 코운이니까 이걸 코운 포토리셉터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그림에서 이 약간 통통하고 끝이 이렇게 뾰족한 이놈들이 바로 원뿔세포이고요. 콘 리셉터이고요. 그냥 길쭉하게 생긴 애들이 이게
막대기, rod photoreceptor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세포들, 즉 센서들 가장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까만 막이 있어요. 굉장히 새까만 막이 있어요. 일단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로 한번 넘어와서 그래서 이 세포들이 수광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막대기처럼 생긴 이 수광체들은 말 그대로 막대기 모양이고요. 빛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어느 정도로 민감한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을 배울 때 포톤이란 말을 배웠었죠. 광자라고. 빛은 어떤 다른 물질과 함께 상호작용을 할 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거기에 흡수되거나 방출될 때 한 덩어리씩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그랬고 그 덩어리 최소 단위를 바로 양자라고 빛의 양자를 광자라고 한다 배웠어요. 그걸 영어로 포톤이라고 그러죠. 포톤 한 알에도 반응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도가 좋아요. 그래서 막대세포는 어떨 때 사용되는가 하면 굉장히 어두울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밝을 때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고요. 굉장히 어두울 때 그 시야 속에 어떤 밝고 어두운 그런 변화가 있는지 밝기의 변화, 여러 가지 그 쉐이드들, 즉 단계들을 디텍팅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블랙 앤 화이트 비전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울 때 얘들은 반응한다. 그 어두울 때의 시각을 우리가 암소시 그렇게 말을 해요. 암소라는 것은 어두운 곳이라는 뜻이죠.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막대세포들이다. 반면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원뿔세포는 그 굉장히 어두울 때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 역할이 없어요. 어느 정도 밝기가 되면 이제 자기의 신호를 내보내기 시작하죠. 모양새는 물론 이렇게 약간 짧고 그 다음에 끝이 조금씩 가늘어지는 테이퍼 모양을 하고 있고요. 감도는 얘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덜하기 때문에 밝을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밝을 때 반응하는데 이 원뿔세포 안에는 또 크게 세 가지 서로 다른 타입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LMS라고 부르는데 L이라고 하는 건 long이고요. M은 middle이고 S는 short니까 긴 파장에 반응하는 원뿔세포, 중간 파장에 반응하는 원뿔세포, 짧은 파장에 반응하는 원뿔세포 이렇게 서로 반응하는 파장을 조금씩 달리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신호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포들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색깔을 인지한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건 밝을 때, 이거는 어두울 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암소시라고 하고 밝을 때 우리가 보는 시각은 밝을 때니까 명소시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막대세포는 주로 어디에 있는가 뒤에 잠시 뒤에 그 어떤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주변에 눈 아래 이게 그 망막의 주변부에 많아요. 여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포베아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중심부와에는 거의 한 개도 존재하잖아요. 거기 빼놓고 주변에 많은데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1억 개 정도 아니면 1억 개 좀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주변부에 periphery에 주변부에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각의 특히 칼라 시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 콘 원뿔세포는 이 포베아라고 하는 곳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요. 숫자는 얘보다는 훨씬 적어서 대략 600만 개 정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막대세포들은 어두운 곳에서 형체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섬세한 디테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원뿔세포들은 섬세한 디테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포베아라는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굉장히 파인한 아주 섬세한 디테일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은 컬러 비전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우리가 책 같은 걸 읽을 때 왜 눈알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를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글자를 볼 수 있습니까? 디테일이 안 보이죠.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리졸브할 수 있는 세포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어줘야지 비로소 우리가 디테일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역할을 안다면, 서로 각각의 역할을 안다면 당연히 이 세포들이 작동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아니면 이런 세포들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막대 세포가 만약에 펑션을 잘 하지 않으면 밤에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야맹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뿔 세포가 아예 몇 종류가 없거나 아니면 그 능력이 떨어질 때, 펑션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컬러 비전, 시각, 색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색각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막대세포, 어두울 때 우리가 형체를 분간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세포는 어떤 파장의 빛에 가장 민감한가, 즉 민감하다는 건 제일 어떤 파장의 빛을 밝다고 느끼는가 그 말이에요. 500나노미터 정도, 대략 507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진 빛을 가장 밝다고 느껴요, 얘들은. 그러나 이 원뿔 세포는 세계를 통틀어서 평균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긴 한 50나노미터 더 긴 초록색 정도에 가장 민감하게, 그것을 가장 밝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다.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차이를 한번 봤고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안에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죠. 자, 아까 여기로 돌아와서 센서들이, 이 막대세포, 원뿔세포 하는 센서들이 눈의 망막에 앞쪽에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제일 뒤에 숨어 있고 그 앞에는 크게 두 레이어의 다른 세포들이 있다. 이 사이에 있는 레이어 층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바이폴러 셀이라고 말하는데, 바이폴러는 바이가 2이고 폴라가 극이니까 양극세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극세포로부터의 신호를 전달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이 층의 세포들을 우리가 갱글리언 셀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보통 신경절 세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들이 하는 역할은 이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적절하게 취합해서 1차 신경 처리를 한 다음에 케이블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얘들이 왜 제일 뒤에 숨어 있는가? 제일 뒤에 숨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라는 걸 생각했을 때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센서 앞에 먼지 묻었을 때 그 먼지 나오죠. 먼지가 찍혀 나온단 말이지. 이 얘들이 다 먼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앞을 다 가로막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왜 여기 뒤에 숨어 있을까? 첫 번째, 이것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뇌가 있는 그대로를 보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포들 앞에 있었고 그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형상을 다 걷어내서 아무것도 없다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고요. 그 이외에 이것들이 왜 뒤에 숨어 있는지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시각 정보를 매우 크게 의존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들이 귀중하죠. 이 센서들에 이상 생기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센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뭐로부터 포톤의 에너지가 커서 손상을 줄 수 있는 자외선 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중에서도
그 자외선에 가까운 블루라이트가 어떻고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강한 빛으로부터 얘들을 가능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측면이 첫 번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제일 뒤에 있어야지 이 까만 그 망막의 제일 뒤에 까만 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까만 막으로부터의 어떤 그 역할을 보조 역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일 뒤에 있는 까만 막의 역할은 우리가 필름 카메라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뒷뚜껑을 열어보면 필름을 눌러주는 뒷판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뒷판이 어떻던가요? 까맣죠? 까만 판이 뒤에서 필름을 눌러주게 돼 있어. 누른 이유는 물론 필름이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필름을 통과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뒤에서 난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찍히게. 똑같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여기서 이렇게 튀기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지, 바로 앞에 있어야지 그런 그 보조 장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종의 이 뒤가 방열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쿨링 팬처럼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보호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반응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대사에 의한 노폐물 같은 게 나와요. 그런 물질을 뒤에서 흡수하는 장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위해서 제일 뒤에 있고, 뒤에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보여야 할 앞에 이런 것들은 뇌가 다 처리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의외로 희한한 그 점들이 몇 개 있죠.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자, 눈의 구조를 일단 조금 배우시고,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가 그 코온 포토 리셉터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까 배웠잖아요. LMS라고. 그 긴 파장, 중간 파장, 짧은 파장. 이 포토 리셉터들이 스펙트럼에 어떤 스펙트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함수, 관계 표시예요. 여기 펑션이란 말은 기능이란 말이 아니에요. 함수란 말이지. 이 long, 그 제일 긴 파장에 반응하는 콘 리셉터는 어디에 가장 민감한가? 한 560 나노미터. M-코어는 한 530 나노미터. 그 다음에 짧은 파장에 민감하다고 하는 S-코어는 약 420 나노미터의 빛에 가장 민감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각각의 그 코온들이 거기에만 민감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 말고도 상당히 넓은 범위, 얘들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다 반응을 하죠. 최대의 반응을 거기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예상과 조금 달리 얘는 그렇다 치는데 또 얘도 그렇다 치는데 이 녀석이 여기쯤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쯤 있어야지. 한 620 나노미터 정도의 피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지. 그게 마땅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L코어는 그 맥시멈 감도가 M코어에 비해서 한 30 나노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에리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지금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고 약간 미스터리인데 그 이유, 합리적인 이유는 제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미 눈치를 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른쪽 구석에 몇 페이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희 책의 이 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뜻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자, 세 가지의 코온이 있고 그 스펙트럼에 서로 조금씩 또는 많이 다른 대역의 반응을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명소시, 암소시 그런 걸 배웠잖아요. 명소시는 밝은 곳에서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 암소시는 어두운 곳에서 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명소시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포토픽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포토픽이라고 할 때 오픽은 오피아라는 데서 오는 거고 오피아는 see, 본다는 뜻이에요.
포토는 빛이니까 밝은 데서 본다 이 말이죠. 암소시는 영어로 스코토픽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배웠고 스코토라는 건 dark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그래서 이거는 암소시라고 하는 거예요. 스코토픽, 포토픽. 아까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밝은 데에서 그 반응하는 이 코온들 있잖아요. 코온들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50 나노미터 정도의 빛에 가장 민감하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어두운 데서 보는 그 역할을 하는 막대기들은 약 500 나노미터, 507 나노미터 정도의 빛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배웠어요. 그 소위 시감 효율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이게. 요게 관련된 것은 바로 뒤에 또 어떤 내용으로 등장할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어두울 때 반응하는 막대기 세포들은 한 500 나노미터 정도의 약간 청록색 정도에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에 밝은 데서는 녹색 정도에 가장 민감하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그 포토리셉터들이 막대기하고 코온들이 눈알 속에 밀도가 있을까요? 밀집도가 어디에 많고 적고 하는 이 밀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의 Y축은 당연히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몇 개나 들어있냐 이 말이고 이 X축은 무엇인가 하면 0도가 바로 우리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그 중심에 조금 들어간 곳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 중심와라고 하는 곳이 기준이에요. 중심와, 즉 포비아를 0도로 봤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눈 아래. 거기에 어떤 식으로 두 가지의 포토리셉터들이 분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파란 선은 여기 보시다시피 원뿔 세포들이고요. 이 빨간 점선은 막대 세포들이에요. 이 원뿔 세포를 보시면 원뿔 세포는 아까도 배웠지만 중심와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피크가 쫙 올라오죠. 거기를 벗어나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막대 세포는 중심와에는 실제로 거의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없어요. 그리고 중심화를 벗어났을 때 한 뭐 10몇 도 아니면 한 20도 정도를 벗어난 곳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한다. 그 분포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온이든 이 막대기든 간에 우리가 시신경이 모여서 뇌로 전달되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맹점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맹점에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맹점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센싱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파란 선도 제로, 그 다음에 빨간 선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무엇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매우 어두운 곳에서, 즉 암소시에 어떤 디테일을 최대한 잘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컨대 내가 천문학자라서 그 밤하늘을, 어두운 밤하늘을 그 바라보면서 어떤 별 같은 그 디테일을 최대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낮에 바라보듯이 하면, 보세요. 낮에 바라보듯이 한다는 것은 어떤 별, 무엇을 똑바로 본다는 것은 중심와에 그게 걸리도록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대세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어두운 곳에서 어떤 디테일을 조금이라도 더 잘 형상을 보기 위해서는 막대세포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약간 이쪽 또는 저쪽으로 시선을 틀어야지만 훨씬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어두울 때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약간 시선을 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은 그 포베아, 즉 중심와에 코온들이 어떻게 밀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진이 아니고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 예시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가 전체가 포비아고 중심와고요. 여기는 중심와 중에서도 아주 센터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 아까 배운 것처럼 LMS 콘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L, 빨간
정확히 빨강도 아니지만 사실은 빨강을 담당하는 콘들이 제일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 M 콘들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 블루는 워낙에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잘 보더라도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블루 콘은 숫자가 매우 적고요. 그 다음에 중심와의 중심에는 블루 콘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것을 알면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푸른색을 매우 민감하게 보기 위해서는 아까 밤하늘을 바라볼 때와 약간 비슷하게 시선을 조금 원래보다 한 1도, 2도 정도 돌렸을 때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는 이걸 거의 매일 경험하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아마도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푸른 빛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해요. 그래서 예컨대 부엌에 그 가스불을 켜놨잖아요. 좀 멀리서 아주 약하게 켜놨을 때 그 푸르스름한 가스의 불빛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 가스불이 켜있나 안 켜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를 직접 바라보지 않고 약간 시선을 돌리면 그 불빛이 보여요. 그렇게 저는 경험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젊으신 분들은 워낙에 잘 보이기 때문에 뭐 별로 차이가 덜 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와의 중심에는 블루콘이, 즉 이 S콘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블루콘 자체는 다른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블루콘이 여기 제일 핵심이 되는 중심와의 센터에 적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색수차에 의한 일종의 번짐 현상을 방지해서 시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색수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컨대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렌즈는 분명히 어떤 그 테두리가 그냥 선명한 테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별로 색깔이 따로 없는 건데 그 선명한 테두리에 초록색이라든가 마젠타색이라든가 또는 뭐 보라색이라든가 이런 색깔이 끼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보시잖아요. 그게 왜 생기는 거냐? 파장에 따라서 똑같이 초점을 맞춰도 같은 표면에 그 빛들이 모이지 않아요. 즉 초점이 파장에 따라서 앞에 맺히기도 하고 뒤에 맺히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면 푸른색 쪽에 있는 파장은 굴절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표면보다 더 앞에 초점이 맞고요. 붉은색 쪽은 굴절률이 낮아서 더 뒤에 초점이 맞기 때문에 초점을 맞춘 그 면에서 번짐 현상이 생겨서 원래는 없었던 이상한 색깔이 끼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색소차라고 chromatic aberr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밝은 곳에서 어떤 걸 바라볼 때 눈은 대략 560나노미터 정도의 빛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파란색이 있으면 당연히 그 파란색은 앞에 맺히겠죠. 그러면 블러한 어떤 그 약간 뭐랄까요, 얼개설기한 그런 현상을 발생시켜서 또렷한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센터에는 블루콘이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봐요. 여기서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이게 지금 포브의 이 중심 Y에 콘셀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여기는 이게 보통이고요. 노멀이고 이게 프로타노피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생명이에요. 제1생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록생명이라고도 하고 그런 색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빨강이 없죠. 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프로타노피아라고 하는 게 왜 제1생명이라는 뜻인가? 오피아라는 걸 아까 배웠죠. 시각이라고. 프로토라고 하는 건 오리지널, 원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안이라는 거는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게 없는 상태의 시각 그런 뜻이거든요. 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의 기준은 이 빨강을 베이스로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이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이것이 없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강이 없어서 빨강색, 초록색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프로토노피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상태는 이렇게 엘콘이 없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눈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시각세포들이 신호를 발생시키면 그것들이 양극세포 또는 뭐 신경절 세포들을 통해서 1차 시각 처리가 일어나서 케이블을 타고 내려간다 그랬단 말이죠. 이 케이블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 모이는 곳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맹점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죠. 맹점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마다 우린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그죠?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지. 지금 한번 봅시다, 실제로. 블라인드 스팟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자,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서 왼쪽 눈을 이 십자가 앞에 수직으로 정렬시키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왼쪽 눈은 이 십자가 앞에 수직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니터와의 거리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점점 거리를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약 58cm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사이언 색깔의 파란 색깔의 이 점이 이렇게 큰 점이 사라져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사라지죠? 거기가 맹점이에요. 그 거리에서 이 빛이 센서가 전혀 없는 블라인드 스팟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 다 싹 처리해 주죠. 그죠? 자, 만약에 오른쪽 눈을 하고 싶으면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오른쪽 눈을 이 십자가 앞에 수직으로 정렬시키고 왼쪽 눈을 감으시고 오른쪽 눈을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상황에서 다른 데 보지 말고 거기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거리를 모니터와의 거리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시면 또 적절한 거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커다란 파란 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딱 스탑시키고 그렇게 한번 오른쪽 왼쪽 눈에 대해서 블라인드 스팟을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뭘 또 배웠는가 하면 밝을 때 보는 이 세포들하고 어두울 때 보는 세포들, 즉 어두울 때는 막대세포를 가지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이 가장 민감한 빛의 파장이 다르다는 걸 배웠어요. 그죠? 어두울 때 보는 막대세포는 한 500나노미터 정도의 약간 파르스름한 청록 색깔 같은 경우에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에 밝을 때 보는 세포들은 전반적으로 통합했을 때 한 550나노미터 정도의 가장 민감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현상을 구체적으로 발견한 사람을 이름을 따서 브르키니에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르키니 현상, 브르키니 효과라고 하는 게 체코의 학자, 과학자, 뭐 의사, 뭐 생리학자 이렇게 말하는데 얀 에반겔리스타 브르키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냐면 어디를 보면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려면 딱 편지 봉투에 2개만 쓰면 된다 그렇게. 브르키니 유럽 2글자만 쓰면 이 사람한테 편지가 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뭔가 하면 거의 빛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어슴푸레한 새벽에 산책을 할 때 빨간 꽃, 장미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왔더니
자기가 낮에 거기를 지날 때 봤을 때의 그 꽃이, 장미꽃이 빨간색이 초록 잎들보다도 더 밝게, 분명히 밝게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어슴푸레한 암수시에 거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빨간색이 훨씬 더 어둡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브루키니 이펙트는 뭔가 밝을 때는 더 밝게 보였던 빨강 같은 게 어두워지니까, 즉 암소시가 되니까 오히려 초록 같은 것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브루키니 이펙트라는 게 어떤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는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봄에 꽃이 피면, 빨간 꽃이 피면 밝을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보고 했는데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가? 거짓말일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경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건데요. 지금 이 그림은 여기 5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회색 배경 위에 6개의 컬러 휴들이, 색상들이 있잖아요. 이 6개의 색상과 이 회색 배경 모두 다 명도는 L이라고 하는 명도는 똑같아요. 40이라고. 약간 이상하죠? 이거 훨씬 밝게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건 맞는 거고요. LAB의 L로는 다 똑같은 40이에요. 어쨌든 명도는 L이라는 명도는 다 똑같이 처리를 한 거다. 이런 샘플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어두운 데로 가서 보시는데 얼마나 어두운 것인가? 암소시가 돼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물체의 형상만 구분할 수 있고 색깔은 보이지 않는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실제로 보시면 56페이지를 펴고 밤에 방에 불을 끄고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세요. 방의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세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열었을 때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깜깜하겠죠. 암수능이 안 됐기 때문에 약 3분 정도 암수능이 되더라도 그 책의 페이지에 이 색깔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모양새만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색깔들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잘 관찰하시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때 충분히 다크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느꼈던 거를 시뮬레이션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아까 그렇게 밝게 보였던 이 빨간색 계통들은 오히려 가장 어둡게 보이고요. 그 상태에서 얘들이 가장 푸스름한 청록색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언 포함해서 얘들이 가장 밝게 보이고 이 두 색깔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 L40하고 거의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밝기 변화가 차이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color appearance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색깔, 보이는 모양, 보이는 것 그런 뜻이잖아요. color appearance가 색깔이에요. 색깔은 곧 color appearance예요. 우리가 배웠듯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색깔은 나에게 보이는 그 주관적인 인지 현상이죠. 그 인지 현상이 뭐예요?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컬러는 곧 언제나 color appearance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color appearance는 뭐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브루키니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다.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56페이지에 그렇게 샘플을 만들어 두었고 그 샘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을 때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보인다.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어두울 때 우리가 암수시에 가장 민감한 것은 조금 파르스름한 빛에 민감하다.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파르스름한 빛에 민감하고 붉은색 쪽에는 둔감, 거의 그 반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곳을 항상 바라보아야 하고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하는 곳인데 또한 뭔가를 그 색깔을 보면서 일은 또 해야 돼.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붉은 불빛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수함 같은 데서 보통 생활하는 곳이야 당연히 그 일반적인 불빛을 켜놓고 생활하겠지만 일종의 통제실 같은 게 조종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계기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도 관찰을 해야겠죠. 어두운 바깥을. 그럼 어두운 바깥을 관찰을 하려면 어두운 데에서 역할을 해야 할 막대세포, 암소시의 역할을 해야 할 막대세포가 필요하면 안 돼요. 걔들이 여전히 잘 살아있게 만들어야죠. 필요하지 않게 하려면 빨간 불빛을 사용하면 그 막대세포들이 빨간 불빛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걔들이 항상 일종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도 잘 어두운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 비슷한 상황은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사의 조종실 같은 것도 거의 똑같죠. 그죠? 바깥에 어두운 곳을 살필 수 있어야 돼. 그 암소시가 살아 있어야 돼. 그러면 빨간 불빛을 사용하면 그 rod 포토리셉터를 필요시키지 않기 때문에 암소시의 기능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브루키니 이펙트라는 게 있다는 걸 배웠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뒀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람의 컬러 비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를 설명하는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론은 트라이크로머시 theory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이 트라이크로머시 theory를 영 헬몰츠 theory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트라이크로머시 theory 아니면 트라이크로매틱 theory 아니면 트라이크로매틱 컬러 theory 그렇게 말을 하고 트라이는 3이라는 뜻이고 크로마라는 게 색깔이니까 삼색 이론이에요. 삼색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토마스 영이라는 영국의 천재적인 과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했는데 그 우리가 보통 로제타 스톤이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로제타 스톤의 그 세 가지 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글 중에서 한 개는 그리스 말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은 잘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나머지 두 개를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해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독일의 과학자인 헬mholtz라는 사람도 그것을 이제 뒷받침했던 이론이라고 해서 영 헬mholtz라고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사람의 컬러 비전이 이 시각이 색깔 시각이 그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채널로 세 가지의 어떤 그 경로로 나누어서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분명히 스펙트럼의 구성이 다른 불빛이 있는데 그 스펙트럼의 구성이 다른 두 불빛을 우리는 같은 색으로 인지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색깔을 스펙트럼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반응한다면 당연히 이 불빛과 이 불빛은 색깔이 다르다고 반응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는 같은 색깔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있단 말이지. 그것들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고지고대로 스펙트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의 채널로 나누어서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 속에도 그때는 물론 아직 그 실제로 그 콘이라는 게 있다는 게 딱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모든 색깔들도 이 세 가지 원색,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원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색깔을 주로 말하는 거이기 때문에 RGB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이 RGB의 세 가지 원색을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실제로 얘기했고 그거를 실험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되었던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맥스웰도 이 이론을 이제 뒷받침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하면
이 헬므홀츠보다 조금 이제 후배인 이 사람이 제일 선배고 이 사람이 좀 후배고 이 사람이 제일 후배예요.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독일의 에발드 헤링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사람의 색깔 지각은 뭔가 반대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이야 저 색깔이야 이거야 저거야 그런 쌍으로 반대되는 쌍으로 색깔을 지각하는 것 같다. 그 쌍이 뭐냐? 어떤 게 빨강이냐 초록이냐 어떤 게 파랑이냐 노랑이냐 노랑이면서 파란 건 없고 초록이면서 빨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크게 두 쌍으로 되어 있는 네 가지 색깔 이게 이제 원색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다음 물론 밝고 어두운 게 있을 터인데 그 두 쌍들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론은 다 디테일은 조금 사실 안 맞는 게 있긴 하지만 두 가지는 다 뭐 별로 잘못된 게 없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에발트 헤링은 이 네 가지의 색깔을 원색으로 해서 네 가지의 opponent 컬러 반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 이거 반대. 반대색을 가지고 다른 모든 색깔들을 규정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발트 헤링의 반대색 이론, opponent process theory, 반대 처리 이론 그런 뜻이죠. 반대색 이론이라고도 하고 opponent color theory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것에 바탕을 두어서 색깔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시스템이 바로 스웨덴의 NC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Natural Color System이라고. 그 Natural Color System이 바로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대부분의 정설이에요. 뭐가 실상인가? 빛이 들어오면 아까 배운 대로 눈에서의 그 망막에서 특히 포비아의 중심와에 있는 LMS 코어는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해서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 그 분포하고 있는 그 막대기 세포가 있죠. 얘들이 신호를 내면 여기서는 바로 이 이론을 뒷받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세 가지의 콘드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 그 신호를 받아서 아까 양극세포, 뭐 신경절 세포 그런 세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포들이 그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부터는 벌써 어떤 식으로 취합이 되는가 하면 어떤 곳이 밝은지 어두운지 어떤 곳이 빨간 쪽인지 초록 쪽인지 어떤 곳이 노랑 쪽인지 파랑 쪽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즉 반대색 이론과 같이 처리해서 신호를 세 채널로 단순화시켜서 뇌로 보내주어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색깔을 인지한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 또는 이런 그 스테이지가 있다라는 이론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히 존 이론 또는 스테이지 이론 그렇게 말을 하죠. 두 개가 사실은 함께 합쳐져서 컬러 비전을 이룬다 그런 뜻이죠.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고 사실은 그 두 가지 이론이 단계를 달리해서 실제로 맞는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색깔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칙이라는 걸 잠시 배웠는데 상대성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relativity가 있다고. 색깔은 언제라도 상대적이에요. 색깔의 컬러 비전의 상대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핵심은 A, B라고 적혀있는 이 약간 브라운 색깔의 블럭 두 개죠. 잘 보시면 당연히 이 A 블럭과 B 블럭은 색깔이 달라요. 일단 밝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A는 어둡고 B는 훨씬 밝죠. 그러나 이 A와 B의 블럭은 정확하게 같은 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내 눈으로 날아오는 색깔의 그 빛의 스티뮬라이, 즉 자극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날아오는 빛과 여기서 날아오는 빛은 픽셀이 같으니까 똑같은 빛이 날아오는데 내가 보는 색깔은, 즉 컬러 어피어런스는 서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그거를 이해하고 보더라도 여전히 달라요. 이건 적응이 되지 않아요. 계속 봐도 계속 달라요. 그죠? 그래서 색깔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이 그림 한 개만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눈에 관해서 배웠는데 눈에 들어오는 빛의 성질이 똑같다고 같은 색깔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같은 빛이 들어와서 그 눈에 세 가지 코온들이 같은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같은 색깔로 보이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색깔은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변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A라는 블럭에 있는 상황은 뭐예요? 밝죠. 크게 말해서 B는 훨씬 어두운 데 있죠. 같은 자극이 나한테 날아오더라도 어두운 곳에 있는 거는 밝게 보이고 밝은 곳에 있는 거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비슷한 이해들이 지금 나올 거예요. 자, 여기 크게 네모들이 3개가 있는데 그 네모 안에 또 그레이, 회색 네모가 또 들어있어요. 이 3개의 회색 그 네모는 보이기로는 거의 비슷하죠. 밝기도 얼추 비슷하고 뭐 어디에 색깔이 긴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 주변을 싹 비껴보면 그 회색 네모는 서로 다른 상태였어요. 보시다시피 이 네모는 이거보다 더 어둡고 게다가 붉으스름하고 이 네모는 오히려 푸르스름하고, 그죠? 서로 다른 상태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컬러 그 자극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appearance, 색깔은 거의 비슷했죠. 그럼 반대로 똑같은 걸 집어넣으면 똑같은 색깔 자극을 주도록 같은 걸 집어넣으면 지금은 어때요? 다르게 보이죠. 같게 보이지 않아요.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역시 주변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얘 두 개만 보더라도 얘가 이 회색보다 훨씬 밝게 보이죠. 그리고 색깔도 살짝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얘는 파르스름한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3가지의 회색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려면 같은 걸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실제로는 얘는 어둡고 붉으스름한 거였고 얘는 사실 파르스름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여기에서 초록색을 가진 라인이 교차되는 게 2개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 한 거 있죠? 이 에로가 있는 초록색 2가지 라인이 있는데 역시 똑같이 이 초록색들은 컬러의 픽셀은 똑같아요. 픽셀이 똑같다 말은 내 눈으로 날아오는 빛의 그 자극 자체는 똑같다 그런 말이죠. 같은 색깔 자극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역시 주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주변은 핵심은 이 녀석들은 여기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이 녀석들은 이런 머젠타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잘 보세요. 한 시야 안에서 within single view, 한 시야 안에서 원래 색 자극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환경이, 주변 환경이 달라서 다르게 보이는 2개 이상의 물체, 그런 시각 현상을 보통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동시 대비라고 그렇게 말을 simultaneous contrast라고. simultaneous는 한 시각 안에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2개가 대비가 되어서, 대비가 된다는 말은 서로 다른 환경 안에 처해진 것이 대비가 되어서 서로 같은 자극이 다르게 보이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비란 말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안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있는 이유는 색깔은 색깔 자극 자체만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환경 안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주는 현상을 동시대비라고 하는 거다. 아까 우리가 본 게 다 동시대비에 해당하는 현상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진 처리를 할 때도 어떤 걸 이해하실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디자이너라 치고 사진집을 낸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진을 흰 페이지에다가 얹겠죠. 그래서 흰 페이지에 얹을 때 이 사진에 지금 이 상태가 최적이다, 가장 딱 맞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따가 만약에 의견이 또 다른 게 나와서 이거를 페이지를 좀 흰색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간 회색 정도를 놓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배경이 바뀌면 이 흰색 배경일 때에 가장 좋게 보인다, 이게 딱 맞게 보인다라고 했던 이 사진은 그대로 회색 페이지로 옮겨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밝으면 밝게, 어두우면 어둡게, 붉으면 붉게, 푸르면 푸르게, 누르면 누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회색 페이지로 갔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한 번 더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사진의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의 사진의 느낌과 이 페이지에서의 사진의 느낌이 거의 똑같죠. 다른 걸 달라졌다는 걸 거의 알 수 없죠. 그러나 사진은 어두워졌어요. 지금 약 사진으로 쳤을 때 0.25 스텝 정도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어둡게 해줘야지 상대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perception, 인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진 처리를 하실 때 또는 디자인을 하실 때에 기본 흰색 배경을 가정을 하신다면 당연히 포토샵이라든가 인디자인이라든가 거기에 기본 배경을 화이트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흰 배경으로 바꾸는지는 책에 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이제 다 배운 셈이에요. 오늘은 짧게 끝냅시다. 정리를 하면 색깔은 빛과 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인지 현상이다. 이해가시죠? 주관적인 인지 현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퀄레이기 때문에 퀄레라는 것은 특질, 감각질이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나만 느낀다는 거예요. 그 특징 자체, 나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봤을 때 느끼는 그 경험, 그 자체는 never, 절대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소통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지. 묘사를 하는 거지. 어떻다 저떻다라고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컬러 사이언스는 그 자체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극을 주고 뭐라고 반응하는지의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알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는 사이코피직스라고 심리 물리학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자극을 주고 물리적인 자극을 주고 심리적인 반응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사이코피직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피직스의 일 분야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토리셉터는 일반적으로 조금 넓게 봤을 때 약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정도 사이에 파장을 가진 빛에 반응을 한다. 사람마다 물론 좀 다르죠. 더 넓은 사람도 있고 더 좁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범위 파장 안에 있는 데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할 때에
세 가지의 채널이 있다. 그죠? 그래서 LMS 코온이 있고요. 그다음 물론 밝기를 볼 때는 어두운 곳에서 밝기 변화만 볼 때는 막대세포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컬러를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을 트라이크로메트라 그렇게 말을 해. 트라인 아까 배웠죠? 3이라고. 크로마는 색깔이고 크로마트라는 건 색깔을 가진 어떤 존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색형 색각자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에 따라서 코온의 종류가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사람처럼 세 개도 있고 사람도 세 개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가지 종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 다음에 새, 벌 뭐 이런 다른 곤충들이 동물들은 훨씬 많은 종류의 코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6가지도 있고 뭐 12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걔들은 훨씬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에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색깔 인지는 항상 상대적이다. 잘 보세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무언가를 규정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표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또는 통제, 컨트롤 되지 않으면 색깔을 뭐라고 설명하거나 계산할 수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와 컨트롤과 스탠다드,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 광원 뭐 그런 거 있죠. 물론 그 이외에도. 그리고 아까 배웠듯이 색깔은 내 눈의 포토리셉터의 수광체에 도달하는 그 빛 자극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상대적이죠. 그리고 색깔 과학이라고 하는 측색학 칼로리메트리는 그런 사람의 색각 인지를 측정을 해서 기술도 하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뭘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정량화하는 것이에요. 숫자로 측정을 해서 숫자로 만들고 그것을 숫자를 가지고 수학적인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깔의 정량화, 이 퍼셉션을 정량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칼로리메트리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계산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스펙트럼 데이터가 필요한가? 크게 세 가지 스펙트럼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불빛에서 어떤 물체를 본다고 할 때 그 불빛이 뭔가 있어야지 볼 거 아니에요. 그 광원에서 어떤 스펙트럼이 방출되고 있는지 emission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그 물체가 그 방출되는 빛을 어떻게 반사하는지 reflection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게 이렇게 부딪혀서 나한테 빛이 결국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빛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보는 사람, 나, 그걸 관찰자라고 해요. 관찰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비로소 계산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요거를 배운 거고 요것도 물론 일부를 배운 건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바로 다음 2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책엔 제가 썼구나. 1장에 쓰지 않고 한번 뒤에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색깔을 인지를 할 수 있으려면 낮에 생활할 때 지속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죠. 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면 시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템포럴, 시간적인 변화. 시간에 따라서 뭔가가 변해야 돼. 그 다음에 스페이셜, 공간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색깔을 인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눈 시각도 딱 고정시켜서 공간적으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점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즉 계속적인 색깔인지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를 잠시 거기 설명을 했는데 무지개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여름에 비가 오고 무지개가 가끔 뜨겠죠. 무지개가 떴을 때 가는 길을 멈추고 안전한 곳이라면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시선을 옮기지 말고 무지개를 계속 바라보세요. 단 몇 초 만에 무지개가 사라질 거예요. 바로 이거 때문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칼라를 감지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지개도 거의 가만히 있겠지. 내 시선도 가만히 있지. 그러면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아무 변화가 없죠. 내 시야 안에서. 그러면 무지개 같은 건 대략 3초 정도면 싹 사라져요. 무지개만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모든 게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도 만약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뭐 10분이든 얼마든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컬러 비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뭔가 시야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고 1장을 마치고 다음 2장에서 뵙겠습니다.